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계 오늘은 22번째 강의로 이스탄불에 있는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에는 이제 인류사 22만 년 또는 20만 년 호모사피엔스의 현생 인류 역사에서 예술과 그다음에 생산과 그다음에 금속과 문자 혁명의 중심에 해당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역사 예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그 역사를 세계사를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그 유튜브 구독자님이 댓글에다가 지도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한 1시간 들여서 다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지도를 좀 확대하고 글자도 크게 했는데 어떻게 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 유튜브 그 띄우고 그 밑에 댓글란에다가 요거를 그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혹시 필요한 자료로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일단 좀 크게 확대를 했고요.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그 이스탄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해서 38개의 주요한 탐방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22강째입니다만 아직도 이스탄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탄불이 사실은 이제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튀르키예의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뭐 강의 한 반 정도가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진다. 3분의 1 정도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된 거는 튀르크와 이슬람, 또 몽골 관련 유물이고, 그리고 이제 남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유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앙카라 하투사는 이제 히타이트, 철기 문명의 히타이트 유적지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기독교 관련.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이슬람이나 이런 게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만 중심적으로는 무엇인가라고 볼 때 이제 구약이나 신약과 관련된 기독교로 우리가 보고 또 있나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제일 역사에서 출발이죠. 알라카 회기나 차탈 회기나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게베클리 테페 이런 건 이제 선사 유적지 이렇게 해서 38개 제가 직접 탐방하고 취재했던 이런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스탄불은 이제 요것도 지도를 요거는 이제 원래 있던 지도고 다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핵심 지역인 오른쪽 하단부를 사라이브루누라고 하는 궁전곳, 궁전이 있었던 툭 튀어나온 지역에 대해서 궁전곳 지역만 이제 제가 따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완벽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스탄불 탐방하게 되시면 요거는 완벽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이고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댓글에다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라색은 그 이슬람과 튀르크 관련된 유적이고 그리고 남색은 이제 로마 또는 동로마 제국 관련된 거죠. 이스탄불에는 그리스 관련 유적은 없기 때문에 남색은 이제 전부 로마와 동로마 관련이고 그리고 하늘색은 유적은 아니고 공원이고요. 녹색은 이제 그 주요한 우리 서유럽 사회를 탐방할 때 파리의 루브르나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이나 베를린의 그 알테스 박물관이나 이런 데와 견줄 정도의 중요한 유물도 많이 갖고 있는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 박물관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스탄불 탐방하시게 되면 저기는 꼭 하루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보시게 되면 로마 그리고 특히 동로마 황제들의 주화를 다 갖춰놓은 데는 제가 볼 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여기를 꼭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지역이고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시 훑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우리가 복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우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이스탄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주요한 로마 유적지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관련된 로마 역사를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해놨던 세베르스 왕조,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왕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또 그 히포드로 오벨리스크에서는 테오도시우스 왕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과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스탄불을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오늘의 학습 요점은 오벨리스크가 과연 이집트 유물이냐, 그리고 이스탄불 오벨리스크는 람세스 2세 거냐, 그리고 오벨리스크가 클레오파트라 니들이라고 불렸느냐, 그 다음에 히포드롬의 오벨리스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걸 이제 요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제 1분 퀴즈 안 할 수가 없죠. 손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벨리스크가 이집트 유물이에요? 그렇다. 요 정도는 뭐 아니다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민망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스탄불 오벨리스크를 만든 주인공은 람세스 2세다? 자,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는 한 분 들으셨어요. 오늘 이게 굉장히 괴를 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한 번 들을 때 들으셔야 이제 크게 남아요. 자, 누구 건지 제가 오늘 이집트 오벨리스크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파리에도 이제 다녀오신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서도 오벨리스크를 보셨을 텐데, 그것도 람세스 2세 거예요? 그게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는 안 들으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니들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를 한번 들으셨는데, 클레오파트라 니들이면 니들이 이제 바늘이니까, 그럼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바느질을 잘했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거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히포드롬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집트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갖다 놓은 이집트 덕후이기 때문에 갖다 놨을 것이다. 이집트 문화는 원래 그리스 시절부터 동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안 들으셨고, 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다. 좀 손 들으신 분이 계시고,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거다. 저를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오벨리스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렇잖아요. 전차 경기장에 오벨리스크를 갖다 놓는다는 게 왜 이걸 갖다 놨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저 당시에는 이제 이미 콜로세움이라든가 또 수도교라든가 해서 로마의 토목 기술력이 거대한 건축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이집트의 유물을 그 먼 데서부터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테오도시 오벨리스크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히포드롬의 오벨리스크는 누가 처음 세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히포드롬의 오벨리스크가 갖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벨리스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순서로 이제 들어가고, 먼저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 자, 요 지도도 이제 다시 그렸습니다. 해서 히포드롬이나 앞으로 이제 아야소피아, 그러니까 성소피아 성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모스크나 다룰 때 이제 요 지도를 계속 쓸 거여서 좀 글자도 크게 하고 새롭게 다시 이제 했는데, 남색 바탕으로 한 거, 거기가 보면 이제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가 있고, 청동 뱀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벽돌 오벨리스크가 있고, 요 세 개가 직사각형으로 길게 만들어 놓은 히포드롬에 남아있는 오늘날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세계 유물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탄불 탐방하실 때도 요즘은 지명이 술탄 아흐메트 광장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광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 개의 유물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저 세 개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 아야소피아 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순서를 우리가 이제 보시고, 그거를 이렇게 포괄하는 거는 직사각형의 히포드롬이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조금 안 다녀오신 회원님들이라도 자꾸 지도를 보면 마치 갔다 온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지도를 머릿속에 많이 넣어 주시고요. 현장에서 보면 요게 이제 남쪽에서 올려본 건데, 저쪽 뒤로 이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블루모스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마라 보스포러스의 오른쪽에 있는 거고, 가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가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가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유물 하나하나를 자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 공부가 필요한 거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세운 거라 그랬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The Obelisk of 누구예요? 테오도시우스. 그래서 언제 세웠어요? 390년에 세운 거예요. 자, 현장을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요거 다시 공부하냐고 애 꽤 많이 먹었는데 요게 그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근데 저 오벨리스크 위치가 정동, 정남, 정북 이 방향이 아니에요. 약간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벨리스크를 배울 때는 오벨리스크가 이제 사면체니까 네 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동면, 서면, 남면, 북면이 아니라 남동면, 그 다음에 북서면, 남서면, 북동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서 정동서남북이 아니라 이렇게 남동면, 남서면, 북서면, 북동면으로 돼 있고 제가 서 있는 요거는 이제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 왜냐하면 가운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있기 때문에 요 장면은 이제 남동면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레이트 팰리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대궁전 방향으로 요게 서 있는 요게 이제 그 남동면 방향이고 요것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북동면, 북서면, 남서면으로 이렇게 오벨리스크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라고 흔히 부르지만 저것이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겠느냐? 만든 사람이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투탕카몬이 만들었을 것이다. 만들었어요. 람세스 2세가 만들었을 것이다. 몇 분 들으셨어요? 투트모스 3세일 것이다. 한 분이 들으셨어요. 네, 투트모스 3세일 것이다. 자, 둥둥둥둥 어떻게 될지 한번 봐요. 투탕카몬하고 람세스 2세는 워낙 이집트 문명에서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투트모스 3세는 아마 이제 이집트에 관심 있는 회원님이나 구독자님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후로 이 사람 이름을 많이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집트 문명사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기념할 만한 유적도 있고 그리고 역사에서도 역할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투트모스 3세고 나중에 이제 이 룩소를 탐방하게 되면 그리고 이 카이로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뭐 유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거기 가더라도 이제 투트모스 3세의 잔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투트모스 3세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집트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있는 이 조각이 이게 투트모스 3세입니다. 아주 튼실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젖가슴이 운동한 젖가슴 같진 않아요. 그죠? 살이 그냥 찐 젖의 모습인데, 가슴의 모습인데, 이거를 꼭 투트모스 3세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개 이제 전임자 조각을 갖다가 카르투슈, 그러니까 밑에 이름만 바꿔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네. BC 1504년부터 145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꽤 살았죠. 54살. 이 사람도 54살에 죽었네. 그지?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여성 파라오 있죠. 하트셉수트. 이 하트셉수트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저 오벨리스크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투트모스 3세 겁니다. 투트모스 3세. 자, 여기 이 사람이 쓴 모자는 뭐예요? 모자 못 쓰고 있죠? 볼링핀이에요? 볼링 치다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것이 이제 헤제트라 그래가지고 이집트 파라오를 상징하는 일종의 알레고리, 상징 은유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거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그래서 이런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공부하면 이집트는 워낙 시각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배울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일단 헤제트 하나 알아두시고. 자, 오벨리스크 전차 경주장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다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죠? 이 오늘날 히포드롬에 가면, 이스탄불 히포드롬에 가면 그 북서면 쪽으로 튀르키예 이슬람 예술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상상도를 우리가 보면 오벨리스크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인 스피나에 세워져 있는 상상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는 스피나에 세웠구나. 중앙 분리대.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나요? 요거는 이제 그 피아자 아르메리나, 그러니까 시칠리아 그 뭐예요? 누구죠? 지금 나이 꽤 들은 알파치노가 나왔던 영화 갓파더 대부에서 딱 이제 모자 쓰고, 제가 이제 다른 모자 쓸 때 이제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알파치노가 그거 딱 쓰고 총 메고 이제 그 시카고에서 이제 경찰서장 죽이고 자기 아버지 고향이 시칠리아로 가가지고 사냥하다가 이제 어떤 여인을 딱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거 나올 때 이제 시칠리아의 전경이 쫙 펼쳐지면서 그 테마 음악이 나오잖아요. 추억의 영화라든가 많이 이제 그 영화 주제 음악하고 기억을 하실 텐데, 시칠리아에 있는 그런 이제 알파치노가 나오던 그런 풍경과 아주 유사한 시칠리아 내륙의 시골 지역에 피아자 아르메리나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정말 좀 낯설지만 유럽의 탐방객들에게는 정말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유적지예요. 저기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모자이크가 바닥에 많이 남아 있는데 바로 이게 키르쿠스 막시무스, 로마에 있는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스피나를 묘사한 거예요. 거기 가운데 왼쪽 끝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높게 서 있죠. 이런 모습,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스피나다. 스피나,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중앙 분리대를 스피나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예요, 요거. 여기다 세우는 거고, 중앙 분리대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비슷한 그림이 왜 자꾸 나오냐? 네. 충분히 복습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히포드롬의 오벨리스크를 처음 세우기 시작했을까? 누굴까요? 자, 퀴즈 한번 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다. 용감하게 한 분이 들어주셨어요. 테오도시우스다. 하드리아누스다. 하드리아누스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도 역시 오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오늘 계속 개를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개를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사람이 세웠어요. 루브르에 있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는 기록적으로 오래 살았죠. 76세까지 살았는데 아마 로마의 황제 가운데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을 거예요. 제가 다 따져보질 않았지만 제일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항상 묘사는 젊었을 때, 20대 잘 나갈 때 얼굴로다가 이렇게. 저도 AI로 20대 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좀 앳되죠. 그리고 상당히 좀 이미지가 좀 순수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로마 역사에서 아마 이보다 더 잔혹했던 그 독재자는 드물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을 숙청했고, 근데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아주 그 지적이고, 네, 이런 이미지로 다 이렇게 살짝, 네, 그 뭐 예술 작품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시각 기하학적으로 보면 그 이미지를 딱 보면서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걸 떠올려야 되잖아요. 잔혹한 독재자로 떠올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예술품을 만들 때는 상징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실제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비슷하게 로마 시대는 비슷하게 많이 만드니까. 근데 이제 늙어서 그 변해가는 얼굴 모습은 안 담고 항상 저런 모습으로는 담아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로마에 남아있는 키르쿠스 막시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시무스는 영어의 맥시멈, 그러니까 아주 제일 크다. 한자로 하면 고, 최, 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제일 큰 키르쿠스다. 그러니까 키르쿠스가 로마에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국 수도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키르쿠스다 그래서 키르쿠스 막시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거 하나 남아있죠. 여기다가 BC 10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처음 세운 거예요. 처음. 자, 우리가 이제 좀 시점을 잘 봐야 돼요. BC 10년에 세웠는데, 그러니까 로마가 BC 753년에 전설적으로 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게 BC 753년이고 BC 509년이 되면
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혁명을 주도하면서 왕정제를 공화정으로 바꿉니다. 이게 BC 509년이에요. 그리고 한 숫자를 더 외워두셔야 돼요. BC 27년. 이것이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 존엄스러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면서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왕이다, 황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프린키페, 그러니까 프린이니까 프린스, 왕자, 그러니까 제1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린이. 그래서 나는 제1 시민이다. 전 세계 지구 독재자 가운데 자기를 독재자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옥타비아누스는 죽을 때까지 나는 제1 시민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공화정으로 복귀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사기 선전 정치를 많이 했죠, 저 사람이.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BC 27년에 실질적인 황제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공화정이 어느 날 갑자기 독재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로마 공화정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가운데에 17년 뒤인 BC 10년에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정치적인 맥락이 조금 읽혀지시죠? 어떤 건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제 오벨리스크를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 있던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를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저 어디서 갖고 왔느냐? 제가 서 있는 거는 오늘날 카이로를 방문하면 카이로 시가지의 북동쪽,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면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나 아니면 뭐 동네가 좀 그러네, 집값이 싸네, 도봉구나 이런 거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오늘날 헬리오폴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리스식 지명인데, 알렉산더가 저기를 정복한 BC 4세기 말 이후에 주요한 어떤 메소포타미아 오리엔트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 그리스식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헬리오라는 건 이제 태양신 헬리오스를 얘기하는 거고, 폴리스라는 건 이제 도시잖아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태양신의 도시. 그리스 문명에서는 태양신이 헬리오스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누구예요? 아몬신. 그러니까 아몬신화에 크니까. 그래서 아몬신의,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 통치하기가 좋잖아요. 자기도 태양신을 신봉하는데 이집트도 와보니까 태양신이네. 그러니까 이름만 슬쩍 바꿔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헬리오폴리스라고 하고, 이집트인들에게는 이거 태양신 신전이야 이렇게 하면 통치가 수월하잖아요. 지금도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저거는 이제 중왕국 시기에, 지금부터 한 4,500년, 4,000년 된 거니까 무지하게 오래된 거죠. 지금 남아있는 오벨리스크 가운데는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저거예요. 저거는 중왕국 시절에 세누스레트 1세라는 사람 거고, 저 옆에 있던 투트모스 3세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면 옥타비아누스는 BC 10년에 어떻게 저걸 갖고 오는 게 가능했을까? 그거를 나중에 이제 타르수스 우리가 공부할 때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옥타비아누스 공부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BC 31년에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의 패권을 놓고 둘이 다투게 될 때,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그리고 BC 31년에 패한 안토니우스는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인 클레오파트라의 함대는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1년 뒤인 BC 30년에 클레오파트라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BC 30년에 지중해권에 남아있던 그리스 문명권의 마지막 왕조가 멸망하고, BC 30년이 그래서 무슨 해예요? 지중해가 팍스 로마나가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역이 그리스 문명권에서 로마 문명권으로 넘어간 해예요. 이걸 누가 완성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그거를 빌미로 해서 3년 뒤인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을 겁박해서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아내고 독재 정치를 만든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건 어떻게 된 거다? 로마가 BC 30년에 확보한 땅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지중해 전역에 있는 새로운 지역을 확보할 때마다 제국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집트만은 황제 직속 속주로다가 행정구역을 그렇게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하게 되면 로마 시민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지중해 권역의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문화적으로 찬란한 어떤 그런 역사의 나라 이집트는 황제 겁니다. 황제 직할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런 엄청난 나일강 하구의 삼각주의 밀곡창, 그래서 로마 시민들을 놀지 않아도 놀지 않아도 되지, 놀아야 되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원천이 이집트를 누가 정복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물들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 있는 힘을 누가 확보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그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아몬 신전에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를 갖고 와 해서 로마에서 제일 큰 전차 경주장 스피나에 세운 겁니다. 역사적 맥락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곧 무슨 의미예요? 황제의 권위이자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먼저 보면 지중해 제국이 팍스 로마나가 완성됐다. 제국의 위상. 이걸 누가 시켜줬다? 옥타비아누스가 해준 거다. 두 개. 제국의 권위, 옥타비아누스 권위. 이거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로마인들에게 로망이던 경제 부국이자 역사 문화유산의 원천인 나라 이집트를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국의 위상과 옥타비아누스 위상을 동시에 가재치고 또랑잡고 두 개를 같이 일거양득으로 하게 돼서 BC 10년에 갖다 세운 겁니다. 이제 마치 문화재를 만들어 침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빌리스에 담겨 있는 정치적인 함의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로마 역사여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현대 어떤 그런 정치 문화도 연결시키는 거고. 그럼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에다 저걸 세웠다는 거는 옥타비아누스와 같은 원리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거는 어디 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장소는 그걸 표시를 해놓을 걸 그랬네. 여기 지도의 가운데를 보면 포로 로마노라고 있잖아요. 여기 빨간 거 신호 보이시나요? 여기 포로 로마노. 여기 포로 로마노에서 이게 이제 아주 핵심 지역이고 여기 포름이 여기서 요 테베레 강 쪽으로 서쪽으로 옆에 여기 기다란 거 요게 키르쿠스 막시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워져 있던 거예요. 원래 여기다 세운 거 키르쿠스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세워져 있던 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은 쭉 강 따로 올라가서 여기 포폴로 광장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탐방하셨던 이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은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로마는 사실 그렇게 공원 지역이 많지가 않은데 요 지역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보르게제 공원. 그러니까 옛날 보르게제 가문, 교황도 배출하고 그랬던 아주 유력한 가문의 여기 땅이에요. 그래서 보르게제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뭐 이렇게 나무가 우거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로마에 있는 주요한 숲 가운데 하나인데 요게 그 유명한 보르게제 미술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가셨던 분들은 요걸 많이 보셨을 텐데 요 밑에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 바로 여기가 포폴로 광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를 가셨던 분들은 누구나 추억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사진 한 방 콱 누르셨을 스페인 계단. 요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젤라또 하나 물고 뭐 오드리 헵번은 아닙니다만 우리 회원님들 그레고리 헵번은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스페인 계단이고 걸어서 10분 거리 포폴로 광장에 지금은 거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좀 안쓰럽네요. 네.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 끌려다녀가지고 지금은 이제 테베레 강변에 포폴로 광장에서 저렇게 지금 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면 요거를 연유가 이렇게 된 거로구나. 이집트의 태양왕으로 불리던 투트모스 3세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세워놨던 게 옥타비아누스의 권위를 위해서 끌려왔다가 지금은 포폴로 광장으로 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죠?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C 10년에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종살이 하던 건데, 스피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원은 옥타비아누스 이걸 배웠으니까,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저걸 왜 세웠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뭘 딴 게 또 보는 게 있나 보다. 다 설명했죠. 이거 아까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이기면서 B31년, 그래서 이제 BC 30년,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가 로마 문명권으로 간 거고, 자, 이집트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한번, 다 설명했구나. 부자 나라죠. 아유, 좀 퀴즈를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제가 찍은 이제 나일강 사진인데요. 요게 몇 월 달일까요? 이게 몇 월 달일까요? 요게.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려요. 요거 몇 월 달일 거예요? 같은 계절에 찍은 겁니다. 몇 월 달? 일단 계절로 여름일 것이다. 여름. 여름도 크게 말씀해 주시고. 큰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몇 월이냐면은, 아니, 일단 이렇게 나일 강변에서 이렇게 일광욕,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설명을 안 했구나. 여기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요거는 이제 룩소르에 있는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찍은 건데,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은 호텔인데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인데, 우리의 한국의 절기, 동양의 절기로 치면 저기 1월 24일경에 찍은 거니까 대한 무렵에 찍은 겁니다. 대한. 1월 21일이 대한 무렵이기 때문에 대한 무렵에 룩소르에 가면은 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게 이제 헤로도투스인데 BC 5세기에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면서 영어의 단어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기원인 그 헤로도투스. 요거는 제가 헤로도투스 조각을 꼭 보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없어요.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는 팔라조 마시오 박물관에만 요게 제가 확인한 거는 거기만 있어요. 그래서 헤로도투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은 신의 선물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몬신이 줬어요? 나일강 척 갈라져라 해가지고? 헤로도투스가 살던 그리스 문명권은 농사가 언제만 돼요? 같은 우리의 그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북반구니까 여름에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긴 주로 이제 밀농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을에 밀씨를 뿌리고 겨울에 봄에 자라가지고 초여름에 비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 말잖아요. 나일강에서는. 나일강에 뭐 계절 구분이 있어요? 아까 1월 달에 저런데. 노장 농사를 질 수 있는 거고 다모작이 가능한, 물론 이제 주로 한 번 하지만 소출이 이제 엄청난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헤로도투스도 직접 나일강에 가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탐방을 많이 하고 저 책을 쓴 건데, 헤로도투스가 제일 놀란 건 뭐냐면은 와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물은 항상 저렇게 넘쳐 흘러요. 이게 포인트예요. 비가 오면은 살기 좋아요.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자바섬, 수마트라 열대우림에서 문명이 꽃필 수가 있어요? 다 썩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사 문명이 꽃피려면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근데 물은 꼭 필요해요. 그 조건을 갖춘 데가 나일강. 왜? 상류의 이리오피아나 케냐, 탄자니아 상류 지방에서 열대우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것이 천천히 흘러가지고 내려오면서 나일강역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데 농사 지을 물은 항상 흐르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선물이다. 그래서 그냥 밀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의 선물이라고.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얼굴이 상당히 해맑은 소년 같은. 저 땐 제가 SBS 기자할 때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젊었을 때고 꿈과 포부도 컸고 그럴 때 아주 신날 때 한 25년 전 같은데, 저기 이제 가운데 저를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볼펜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저거 주기로 애들한테 하고 당나귀 얻어 탄 겁니다. 저거를 애들이 막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탄다. 그냥 말이 안 돼도 되니까 이게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나귀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수영하면서 제가 나귀를 얻어 타고 이렇게 처음 타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이제 찍었는데, 바로 눈병 걸렸습니다. 나일강에서 수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탐방하면서 근데 눈병이라는 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절로 낫더라고요. 엄청 심했었어요. 빨갛고 붓고 막 눈곱이 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병원 가.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지나니까 슬그머니 가라앉아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일강이 자관 저 때는 6월 달이니까 굉장히 좋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BC 1450년에 오운스라는 사람, 오운스 이메네테프, 그러니까 남편은 오운스, 아내는 이메네테프죠. 그래서 부부 무덤에 남아있는 프레스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밀을 선적하는 거예요. 배에다가. 그럼 배의 저쪽 앞에 보면 노가 달려있죠. 근데 거기에 새들이 무슨 새예요? 까치예요? 까마귀예요? 갈매기란 말이에요. 갈매기는 이렇게 춘천댐에 가면 갈매기가 있죠. 움잖아. 그러니까 갈매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닷가.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룩소르예요? 아니, 나일강 하구의 비옥한 삼각주의 밀 생산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밀을 이렇게 선적해서 근처의 다른 나라들로 수출하는 그런 거를 묘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밀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런 걸로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확보한 패권의 나라가 되는 거고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25만 명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했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운 거고 그렇게 해서 이 그 공화국을 뒤엎은 독재자의 이미지는 가리고 지중해 패권, 팍스 로마라를 읽은 제국 그리고 황제의 위상 요거를 세우기 위해서 저거를 갖다가 만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위상을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235년에 알렉산더 세베르스 황제가 죽으면서 시작된 군인 황제 시대의 대혼란기. 그거를 28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종식을 시키면서 했던 305년까지의 테트라키아. 사두, 그러니까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는 시스템. 요거를 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거를 끝내고 다시 단독 로마 제국 통치 시대를 연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다시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폼을 크게 잡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로 다시 합해진 제국의 모습. 그리고 이거를 읽은 나 콘스탄티누스. 근데 이거를 계획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가 357년에 우리 아빠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못했고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콘스탄티우스 2세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빠가 죽은 뒤에 제국을 형제들과 3분할을 했다가 여러 가지 반란과 형제 간의 갈등과를 거쳐서 결국은 53년 이후로는 50년 이후로는 자기가 그 제국을 단독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거를 다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룩소르에 있던 거 2개를 알렉산드리아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운반에 갖다 놓고 하나를 로마로 갖고 왔어요. 비록 통치 지역은 콘스탄티노플이지만 그러나 최대 어차피 정치 중심지는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로마의 역사를 상징하는 도시는 로마니까 로마의 키르쿠스 막시무스에다가 하나를 갖다 또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서로나 지역도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비록 콘스탄티노플에서 통치하지만 서로마 지역을 잇는 거 아니다. 로마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이런 걸 알려주는 제스처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이제 수사죠. 그런 의미로 이걸 갖다 하나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를 이제 자기 그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360년에. 그러니까 로마 먼저 세워주고 3년 뒤에 죽으면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렉산더리에 하나는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가져온 거예요. 390년에. 그래서 이제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도 같은 목표로 옥타비아누스 같이. 왜? 388년에 서로마의 반란자를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록 처남이죠. 자기 부인의 동생이니까 처남인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서로마 제국 그리고 자신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통치하는 동로마 제국 이두 체제지만 2개의 동서로마 체제지만 결국 처남인 발렌티니아누스는 사실상 소년 황제고 자기가 이제 모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390년에 이러한 이국 체제지만 내가 실질적인 통치자다라고 하는 위상을 보여주고 반란자도 처벌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취약했던 정통성 이런 걸 이제 군사적인 제압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390년에 이걸 갖다가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국의 어떤 비록 동서마 두 개지만 내가 동로마 중심으로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거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건재하다. 정통성 있는 황실로 건재하게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되고 이제 반란이 종식됐기 때문에 질서와 안정과 번영을 더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대내에 과시하기 위해서 포드롬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황제가 시민들이랑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창구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이거를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세운 거다. 그래서 이거 보면 되고 자, 요거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가 하려고 했고 콘스탄티누스가 시도하고 하던 거를 이제 39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오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원래 높이가 30m였고 지금은 19.8m 나쁜 거. 요것도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인데 요거는 헬리오폴리스에서 가져온 거예요. 룩소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요거는. 아까 옥타비아누스 갖고 온 거는 투트모스 3세 건데 헬리오폴리스에서 오늘날 카이로에서 갖고 온 거고 요거는 이제 룩소르인데 룩소르 어디에서 갖고 왔어요? 룩소르 우리 다녀오신 회원님들 한번 맞춰보세요. 룩소르. 이거 어디예요? 카르낙 대신전. 카르낙, 룩소르 가면 신전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카르낙 아몬 대신전이 있고, 룩소르 신전하고 좀 작은 룩소르 신전하고 두 개가 크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카르낙 아몬이 이제 헬리오폴리스 태양신이니까 그래서 아몬 대신전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미 사진을 보는 김에 양옆으로 행렬의 길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저 양이라 그러면 안 돼요. 고대 이집트 사람도 화납니다. 저게 아몬 신이에요. 아몬 신은 알레고리가 뭐예요? 순양. 그러니까 순양을 딱 해놓으면 이거는 아몬 신의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양이라 그러면은 벌 받아요. 그래서 태양신이시다. 태양신의 은총을 받으면서 행렬의 길을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다른 저쪽 문화권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시켜 드리러 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안쪽에 투트모스 3세 오벨리스크가 한 쌍이 있었는데 지금 한 개는 로마로 가 있고 한 개는 이스탄불로 와 있는 거예요. 콘스탄티우스 2세가 하나 로마 갖다 세우고 키르쿠스 막시무스 하나는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스탄불에 갔다가 세운 겁니다. 자, 지금도 저기 오벨리스크가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딴 사람 거예요. 나중에 이집트 공부할 때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고. 자, 오벨리스크의 다른 이름은 뭐다? 제가 폼 잡고 서 있는데 여기 어디예요? 요건 어디예요? 요게 룩소르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카르나에 가면 신전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까 건 카르나가 아몬 대신전 훨씬 큽니다. 요거는 좀 작지만 룩소르 신전인데 여기도 오벨리스크가 큰 게 하나 있네.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요게 람세스 2세 거예요. 요거는 람세스 2세 거예요. 람세스 2세 건데 내 거야. 그죠?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람세스 2세 조각이죠.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 가장 많은 조각을 남긴 사람은 이제 람세스 2세인데 요 람세스 2세 겁니다. 자, 람세스 2세 거예요. 요거를 19세기 초에 1818, 20년쯤 될 거예요. 벨존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런던에서 서커스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라메세움이라고 하는 룩소르에 있는 람세스 2세의 장제전이 있어요. 장례식 치르고 그러는 신전. 거기에서 이걸 끌어다가 130명을 동원해가지고 17일을 작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실어가고 당시에 이제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이 이제 개장을 했을 때니까 그때부터 지금 있는 거니까 200년 넘게 런던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이제 떡하니 약탈된 문화재입니다. 당시 이제 돈 좀 줬겠죠, 거기다가. 자, 원래 여기 하나예요? 자, 퀴즈. 하나였을 것이다. 아니면 두 개였을 것이다. 네.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이. 왜냐하면 오른쪽에도 뭔가 받침대가 보이잖아. 기단석이. 그러니까 두 개였을 것이다. 그 하나 어디 갔어요? 이 하나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보는 오벨리스크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파리에서 보는 게. 제가 폼 잡고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파리의 콩코르드 광장. 그러니까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 게 바로 저 자리에 있던 거예요. 아이고 이런 고약한 프랑스 사람들. 저걸 왜 가지고 왔어? 고약해요? 고약해요? 이게 이제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 있는 거예요. 요건 이제 북쪽에서 바라보면 센강 건너에 이제 저기 에펠탑이 보이고 또 여기서 또 북쪽을 쳐다보면은 개선문이 샹젤리제에서 개선문이 보이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런 파리 프랑스 사람들 약탈이다. 식민지에서 강제 징발된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아니다. 강제 징발된 건 아니다. 네. 한 분 들으셨어요. 오늘 개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거 뭐 드릴 게 없는데 큰일 났네. 정답자가 오늘 많습니다. 네. 1833년에 원래 이제 이집트는 1517년에 오스만 튀르키의 셀림 1세가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랬잖아요. 마물루크 왕조를. 그래서 1517년 이후에 이집트는 오스만 튀르키의 영토예요. 근데 1798년에 99년이네. 그 나폴레옹이 그때 오스만 튀르키의 힘이 약해지니까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쳐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뭘 순조롭게 작업을 하는데 영국이 그걸 봐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넬슨 함대를 보내가지고 선전포고도 없이 나폴레옹 함대를 들이쳐가지고 프랑스 함대가 괴멸이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냥 시름시름 해가지고 그냥 철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시 힘의 공백이 생길 때에 이집트의 총독이던 무하마드 알리가 파샤죠 총독이 프랑스가 오고 막 영 싸우려는데 본국인 오스만 튀르키의 본국 정부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네. 그러면 이제 파샤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리는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저 때만 해도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다 선물 준 거예요. 이런 고약한 자가 있나. 왜냐하면 무하마드 알리는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알바니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스만 튀르키의 그 지배 영역이던 오늘날 알바니아에 있는 이슬람 교도인데 거기 갔다가 내가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프랑스에다 이놈을 뜯어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태양왕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자기 오벨리스크를 콩코르드 광장에다가 뺏긴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 덕에. 곤투 선수 알리는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830년에 가져와서 프랑스는 뭐 이때 저 뒤에 개선문 보이시죠, 그죠? 요게 쫙 샹젤리제고 요게 가까운 것 같지만 요게 전철역이 3개가 있어요. 굉장히 거긴 뭐 전철역이 가깝긴 하지만 우리 뭐 파리 다녀오신 형님들 기억나시겠지만 전철을 타고 파리를 탐방할 때는 전철역이 막 3개 2개 지나가니까 이게 꽤 먼 것 같지만 걸어 다니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걸어 다녀도 바로바로 나오는 거리예요, 이게. 36년에 그 콩코르드 광장에다 세운 거예요. 원래는 그놈이 여기 룩소르 신전에 이렇게 사이좋게 2개 세워져 있던 건데 저렇게 된 거예요. 이런 고약스러운 일이 있나. 하나는 현존, 하나는 파리에 있는 거. 자, 우리 지구촌의 오벨리스크는 이집트 오벨리스크는 몇 개가 남아 있을까요? 요거 오늘 진지한 퀴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0개 남아 있다. 2분 들으셨어요? 20개 남아 있다. 되게 여기서부터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30개 남아 있다. 좀 한 3분 정도 들으셨어요. 40개 남아 있다. 아무도 안 들으셨어요. 손 안 들으신 분들은 한 분 들으셨어요. 아쉽다. 그동안에 한 분들은 다 정답을 맞췄는데, 자, 많이 궁금하죠? 네, 이집트 오벨리스크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지구촌에 지금 30개 남아 있습니다. 30개.
자, 그러면 요거를 클레오파트라의 누들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누들에 손을 들게 되면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누들이라 그러지 말고 누들은 이따 우리가 이제 점심 때 먹기로 하고 클레오파트라의 니들이라고 요거를 다른 말로는 불러요. 그래서 이집트를 탐방하거나 아니면 옛날 책을 보는데 클레오파트라 니들이 나오면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 안 되고 오벨리스크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요것도 중요한 퀴즈야. 요거 맞추시면 이따가 경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집트에 제일 많이 남아 있다. 한 두 분 들으셨어요. 튀르키예에 제일 많이 남아 있다. 한 분 들으셨어요. 이탈리아에 제일 많이 남아 있다. 한 두 분, 세 분. 이탈리아에 제일 많이 남아 있다.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이탈리아에 13개가 남아 있고요. 그 중에 로마에만 8개가 남아 있고요. 이집트에는 8개밖에 없어요. 튀르키예 1개 있고. 그럼 부족한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죠? 뭐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도 있고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가도 있고 이제 그런 건 뭐 나중에 이제 우리 이집트 공부하면 무슨 사연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지 나중에 보고 일단 3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탈리아 13개 남아 있다는 거는 무솔리니가 가져갔어요?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집트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금자탑에 있는 문화유산을 내가 갖고 왔노라 해서 제국의 위상과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용도로 우리가 활용됐다. 요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